적벽 가볼게요. 적벽가는 갈래 판소리인데요. 이 판소리는 특징들이 좀 중요합니다. 특징을 지금 7가지 정도 써놨는데 여러분은 요것만 아시면 안 되고 요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 아셔야 돼요. 이건 붙였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근원설화로부터 발달했다. 그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계 소설로 발달을 했는데 이 적벽가 같은 경우는 원래 소설이 원작이 삼국지죠. 그러니까 삼국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소리 사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로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층문학인데, 적층문학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요.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되거나 달라지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적층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미문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중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다. 이것도 판소리의 특징인데 이중적인 언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양반의 언어, 한자어와 평민의 언어, 비속어 이런 것들이 함께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언어가 사용되었고요. 왜 이중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평민들과 양반이 함께 향유했던 문학이다. 그러니까 평민문학이라고는 하지만 양반들도 이 판소리를 이제 즐겨봤다. 뭐 그래서 양반들의 언어도 반영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해학과 풍자, 이게 중요한데 해학을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언어유희, 언어유희, 과장, 희화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언어유희 말장난이죠. 과장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막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 희화화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양반이다. 그럼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러면 양반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웃음을 짓는데 그게 양반에 대한 조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풍자예요. 그러니까 풍자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 조롱. 간접적으로 비판. 이게 풍자입니다. 그래서 해학과 풍자가 같이 다녀요. 같은 건 아니에요, 절대. 이걸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상을 조롱하는 것이 풍자이고 희화화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통은 희화화나 언어유희를 통해서 웃음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대상을 조롱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이 있는데 그걸 안 했네. 판소리의 3요소가 있어요. 판소리의 3요소는 창, 안일이, 발림입니다. 창, 안일이, 발림. 창은 노래고요. 안일이는 말로, 대사예요. 발림은 몸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판소리는 1인극이기 때문에 혼자 나와서 여러 명의 대사를 치면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1인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이 창과 노래와 이야기와 몸동작으로 되어 있다. 이게 창, 안일이, 발림입니다. 그 다음에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을 사용하는데 장단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거 자진몰이 장단 이런 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 밑에다 써볼까요? 장단은 제일 느린 게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뭐 이런 장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들을 사용해서 이게 순서대로예요. 느린 순부터 빠른 순입니다. 이런 장단들을 사용해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어떤 장단이 쓰였는지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적벽가 내용은 아시나요? 그 적벽대전,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판소리이기 때문에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자, 뭐 몰라도 보면 돼요. 안일이 웃습니다. 히히히해 뭐 이렇게 웃어요. 크게 웃으니. 자, 이건 누가 웃는 거냐면 조조가 웃는 건데 정욱은 조조의 신하죠. 정욱이 기가 막혀. 아이고 얘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구나. 승상님은 조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조. 적벽에서 한 번 웃어 100만군사 몰사하고 100만군사가 다 죽었어요. 오림에서 2번 웃어 죽을 봉변을 당하고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놨으니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주겠구나. 이게 뭔 소리예요?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100만 병사를
모두 이제 잃고 패배했습니다. 패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길로 도망을 가다가 도망을 하는 길에 이제 복병을 만나는데 이게 이제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조가 비웃어요. 참 멍청한 새끼들. 여기다가 군대 한 1000명만 갖다 놨으면 나를 사로잡았을 텐데 이러면서 비웃으면 그때마다 복병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이비방정이죠. 이비.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플래그 세운다고 하죠. 플래그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끝났겠지? 이러면 그때부터 뭔가 또 문제가 시작되고 그 뭐 응급실 같은 데서 오늘은 환자가 별로 없네요 라든가 오늘 좀 한가하네요 라든가 이런 말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환자들이 몰려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비방정이라고 그런 것처럼 조조가 웃을 때마다 이제 복병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오림에서 복병을 만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장면입니다. 도망을 하는 길에 웃을 때마다 복병을 만났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욱이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만 좀 쳐 웃으라는 거지. 이게 승상 아니었으면 벌써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만 좀 쳐 웃으라고. 니 쳐 웃을 때마다 지금 문제 생기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한 게 이 정도야. 야, 승상님 또 웃으셨다.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벽에서 한번 이거는 이제 사실 소설 내용이랑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적벽에서 한 번 웃어 백만군사 몰사하고 백만군사를 잃고 오림에서 두 번 웃어 죽을 봉변을 당하고 복병을 만나서 그리고 여기서 또 웃었으니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죽겠구나. 그랬더니 조조가 기가 막혀서 야 이놈들아 나고 웃으면 원망 말고 너희도 생각들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웃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니네도 생각을 해봐. 만일 주유나 공명이 여기다가 병든 군사라도 20명만 갖다 묻어두었으면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 비조 언어유의죠. 날아다니는 조조란 뜻이에요. 비가 날비자. 그래서 조조가 아니라 비조라도 날아다니는 조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냐? 언어유의가 쓰인 거고요. 그러더니 또 쳐웃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언어유의라고 했고 주유와 공명을 비웃고 있으나 사실은 비웃을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일단 여러분 이 웃음소리 자체도 되게 뭐랄까 히히히 막 이렇게 웃잖아요. 좀 무게감 있게 웃는 게 아니라 간사하게 웃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체도 이미 조조라는 대상을 좀 희화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조가 100만 군사를 잃고 여기에 왔는데 자기를 따르던 군대가 100만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이렇게 웃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건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아니고 이제 소설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를 각색한 거기 때문에 실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100만 군사 잃고서 이렇게 웃기야 했겠습니까? 자, 아무튼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언어유의를 통한 해악 그리고 풍자도 사용이 된 것이다. 해악과 풍자가 쓰였습니다. 자, 자진몰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일이 윗부분 안일이는 이야기로 된 부분이고 밑에 자진몰이가 이제 노래예요. 노래. 뭐 저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만 원래 노래가 있겠죠. 웃음이 끝자나마자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EBS 오타인가 봐. 끝나자마자겠죠. 웃음이 끝나자마자 복병이 일어난다. 이거는 오타다. 화영도 산 위에서 대포소리 꿍, 이 너머에서도 꿍, 저 너머에서도 꿍, 궁그르르. 자, 여기 이제 화용도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장소예요.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소 이름이고 여기서 관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쵸? 마지막 복병.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이것도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리고 뭔 대포소리야. 아무튼 뇌고, 나팔, 우, 꿍, 쿵, 퀭, 철르르 뭐 이제 악기를 이렇게 치는 거죠. 뇌고 같은 경우는 북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군대들이 그 기습을 할 때 정신 못 차리라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악기를 치고 막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화영도 산골짜기가 뒤끄러니 위나라 장졸들. 위나라는
조조의 나라. 위나라 장졸들이 정신이 나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조조 군사가 당황을 한 거죠. 500도끼 부대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 깃발을 들었는데 대원수 관우 3군 사명기라. 관우라는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죠? 삼국지를 안 읽어보신 분이라도. 관우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싸움 잘하죠. 삼국지의 거의 이제 거의 으뜸이죠. 거의 으뜸. 게임에서는 이제 무력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100이 최고인데 100은 여포죠. 여포가 이제 최고의 장수긴 한데 아무튼 관우가 등장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새겼는데 늠름하다 붉은 얼굴. 여러분 이걸 보시면 늠름하대. 그러니까 이미 이 표현 자체에서 이 관우라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삼각수염 봉황눈 묘사가 쓰였다는 거. 부릅뜨고 청룡도 비껴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내지르며 내 이놈 조조야! 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죠. 너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그러니까 뭐 이제 죽었죠 얘는. 조조가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우가 오는 장소 누구냐? 사실 청룡도 받아라 그랬으면 관운 걸 알죠. 아는데 이제 뭐 오는 장소 누구냐고 물어봐요. 정욱이 정신없고 호통소리 장비 같고 날래 모양은 자룡 같소. 장비, 자룡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이죠. 아, 이 녀석아 좀 자세히 살펴봐라. 정욱이 정신 차려. 깃발 색깔 홍색이요 풍채가 인자하니 관우임이 분명하오. 풍채가 인자하대. 자기 죽이러 왔는데. 더욱 관우라면 도망갈 곳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다. 이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형편이 이렇게 되니 어떻든지 한번 싸워볼 수밖에는 수가 없구나. 너는 아무쪼록 힘을 써서 우리 싸움 한번 해보자. 정욱이는 힘이 없어요. 못 싸웁니다. 얘 무력이 50도 안 되는데. 정욱이 말하기를 장군님의 높은 재주. 여러분 이 장군님은 여기서 조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우를 말하는 겁니다. 관우를 지금 장군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장군님의 높은 재주 호통소리 한 번이면 길짐승도 갈 수 없고 칼빛 번뜩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단검 한 자루로 5장수를 베던 솜씨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도 말도 기진맥진하였으니는 지금 우리의 상태, 지금 조조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감히 어찌 당하리까. 당할 수 없다. 서리적 표현이죠.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그러니까 관우에게 맞서려 하면 시도 없이 죽을 테니. 옛날 장군님이 승상 은혜를 입었으니. 여기서 장군님은 조조예요. 관우예요. 승상이 조조. 관우 장군이 승상 조조의 은혜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입은 게 있으니까 한번 살려달라고 말이나 해봅시다. 그랬더니 조조가 빌 마음도 있긴 한데 빌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빌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야 나의 이름이 삼국의 으뜸이라. 내가 조조야 임마. 죽을지언정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네요. 이제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삼국지에 이제 나옵니다. 관우가 조조의 포로가 되죠. 조조의 포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관우가 포로가 되면서 조건을 내세워요. 웃기죠? 포로가 되는 사람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우의 형님, 그러니까 유비죠. 내 형님의 생사를 알게 되면 언제든 나는 떠날 것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포로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조조가 오케이를 해요. 왜냐면 유비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조조가. 그래서 유비 어차피 죽었으니까 관우에게 내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베풀면 관우도 나에게 감복할 것이다. 나에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나중에 관우가 떠납니다. 유비가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다. 원소에게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떠나요. 떠날 때 조조는 이제 그때 약속을 했죠. 보내주라고 약속을 했는데, 보내주라고 약속은 했지만 어쨌든 그 길을 지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조가 또 이제 정식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만나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조조가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관우가 그냥 떠나죠. 그래갖고 조조의 부하들이 막아서요. 관우를. 어쨌든 통행패가 없으니 보내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아서니까 관우가 걔들을 다 죽이죠. 그게 아까 정욱이가 얘기했던 단검 한 자루로 5장수 베던 솜씨. 이게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조 장수 베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은혜를 입은 건 맞죠. 그 다음에 웃어요. 또 웃어. 조조. 야야야 아들아, 신통한 꾀 하나 생각했다. 그거 무슨 꾀를 생각하셨소? 나를 죽었다고 혼이불로 덮어라. 덮어놓고 군대에 알리고 너희 모두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갈 것이니, 송장은 시체죠. 시체라고 피해갈 것이니 혼입을 둘러씌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다른 박질로 달아나자.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좀 비굴하죠. 그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조조라는 인물을 되게 비굴하게 그리고 있고, 이것 자체가 조조에 대한 조롱이에요. 조조에 대한 조롱, 해악, 희화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욱이가 지금 보면 말투가 그거 무슨 꾀를 생각하셨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에도 보면 자룡 갔소, 여기도 보면 이게 하오체예요. 예? 하오체. 정신 나간 인간이 하오체를 쓴다. 하오체는 하십시오체보다 낮은 조금 높임. 그죠? 조금 높임. 그러니까 아니 승상인데, 승상이면 바로 황제 밑에야. 승상보다 높은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승상에게 하오체를 쓴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좀 평민들의 어떤 의식이 그 조조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비굴하게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욱이 말하기를, 지금 산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이 다투는데, 이 양국 명장은 유빈의 군사 이제 유비, 제갈량, 관우, 장비, 뭐 조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나라, 주유, 손권, 뭐 이쪽이 이제 오나라죠. 아무튼 그래서 양국, 여기서 말하는 양국은 이제 유빈의 그 세력과 손권의 세력, 오나라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국 명장이 다투는데, 그러니까 죽은 승상 목베기야 청룡도 잘 드는 칼로 누운 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배우리까. 얼마나 그리 힘들여 배우리까는 힘들이지 않고 배워버릴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시체인 척하면 그 시체에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빌어. 뭐 이런 얘기죠. 고면이 꿰냈다가 목만 낭비하고, 목을 낭비하다니 너무 무서운데, 목만 낭비하고 보면 다시 싹도 일어날 수 없고 화용도에 귀신이 들 터이니 얕은 꿰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자, 조조가 할 수 없어 장군 말 밑에 빌러 들어갑니다. 구차하죠? 구차하고 비굴합니다. 밑에 보시면 더 비굴해져요.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갑옷을 벗어 말에 얹고 장검을 빼어 땅에 꽂고, 이건 이제 완전히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항복. 대머리 고추상투 가는 목을 움츠리고 볼품없이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며 간교한 웃음소리로 흐흐흐헤 뭐 이렇게 간교하게 웃습니다. 몸을 굽혀 절하며 하는 말이, 자, 그러니까 비굴하죠. 그러니까 조조를 희화화하고 있다. 그죠? 조조를 희화화. 계속해서 희화화는 웃음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조조를 조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악과 풍자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군님, 배운 지 오래인데 그간 안녕하십니까? 관우의 어진 마음 마리에서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승상을 잡으려 이곳에 와 복병에서 기다린 지 오래겠다. 조조가 비는 말이, 가난한 선비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을 거느리고 천리 전장 나왔다가 오적의 패배를 보고, 자 여기 보시면 천자의 명을 받아. 천자는 황제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 지금 온 것은 황제의 명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조조가 황제를 옹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황제는 힘이 없고, 조조가 이제 뭐 거의 황제 대신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천자의 명을 받아라고 이제 명분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천자의 명은 아니고 지가 이제 오고 싶어 온 거죠. 그 다음에 오적은 오나라를 뜻해요. 오나라. 안 돼. 손권의 세력이죠. 삼국지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오적의 패배를 하고 오나라에게 패배하고, 초수어산 하만 길에 허둥지둥 가는 길에 천만 뜻밖의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나오니, 그렇죠. 천만 뜻밖이겠죠. 복병이니까.
어찌하니 반갑겠습니까? 반갑다고요? 마음 고운 장군님은 옛정을 생각하여 살려돌아 보내주시길 거듭거듭 바랍니다. 살려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관우가 꾸짖어 말하기를 이놈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는 입었으나 그래 은혜 입은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오한 양진영에 어찌 사사로이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사로이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사로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어떻게 사사롭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사롭다는 건 개인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전에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은 건 맞지만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 공적인 일을 그르칠 수는 없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겠다는 거죠. 진즉 죽일 것이로되 옛날의 얼굴 보아 인사는 서로 하거니와 결국은 죽이려니요. 그러니까 진작 죽일 거였는데 아직은 안 죽여서 봐준 거야. 근데 죽이긴 죽일 거야. 뭐 이런 얘기죠. 무서운 얘기네요. 너 여러 대 한나라 신하로서 윗사람을 모욕하고 아랫사람을 깔볼 뿐더러 세상이 셋으로 나뉘어 어지러움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이건 이제 삼국시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 삼국으로 나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시의 평민들이 뭘 이제 좀 잘 모르니까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적벽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아직 총나라는 세워지기 전이긴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어지러움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 새겨진 충신들도 너로 인해 훼손되니까 충신들 다 죽이고 난세 간신이니 능력 있는 신하라면 너를 누가 아니 미워하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 너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다 너를 미워해. 이런 얘기죠. 좋은 길 다 버리고 화용도로 들어올 때에는 네 운명이 그뿐이니 네가 이쪽으로 온 것은 죽을 운명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삼국지를 보면 원래 화용도랑 뭐더라? 도망갈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두 갈래가 있는데 제갈량이 화용도에다가 관우를 복병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서 불을 피우라 그래요. 그러면 불을 피우면 원래는 이제 거기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야 되거든. 근데 조조가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 일부러 저쪽에다 불 피워놓고 다른 쪽에 복병을 세워놓은 걸 거다. 그래서 불 피운 쪽으로 일부러 갑니다. 근데 제갈량은 그걸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꼰 거를 또 꼰 거야.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 갈래인데 어쨌든 조조가 화용도를 택해서 이쪽으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우의 말은 네가 그 갈림길에서 이쪽을 택한 건 네 팔자가 죽을 팔자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미 죽을 운명이다. 잔소리 말고 칼을 받아라. 조조가 빕니다. 장군님 들으시오. 흉악한 흉노라도 흉노는 이제 오랑캐라고 하죠. 그 조조의 중국 민족이 말하는 오랑캐입니다. 흉악한 흉노라도 7일 동안 포위당한 한고조를 살려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고사 인용이에요. 중국고사 인용. 그래서 한고조, 한나라를 세운 사람, 유방이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흉노와 전투를 할 때 오랑캐들도 도를 안다 이거예요. 도를 알아. 그래서 7일 동안 포위당한 한고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국 고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백신하 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를 품고 궁중변소 도색하되 궁중변소에 숨어 있었는데 조양자의 어진 마음 의인이라 이르시고 내가 피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예양이라는 사람이 원래 조양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자결을 했다. 뭐 그런 얘기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둘 다 뭐예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던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살려줘. 이런 얘기죠.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주고 삼가 피하소서. 그랬더니 관우가 꾸짖어 말합니다.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도량 넓은 임금이라. 일이 그런 거지. 너는 한나라 도둑새끼잖아. 나는 한나라 의장이고. 그러니까 조양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인 것은 그 조양자의 의로움 때문이죠. 근데 너는 의롭지 않은 인물이니까 죽어도 싸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너 잡으러 해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보내겠느냐. 자, 그래서 여기 대조법이 쓰였죠. 대조. 그래서 조양자와 조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말고 칼을 받아라. 결국은 못 죽이죠. 그 삼국지 뒷부분에 보면 조조가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빌진 않았지만
조조가 어쨌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우가 이제 못 죽이고 도망가게 내버려 두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죽였어야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특징. 갈래는 판소리 사설입니다. 반복과 열거를 통한 운율 형성, 장단 사용. 자, 반복과 열거를 통한 운율 형성.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투구버섯 땅에 놓고 갑옷버섯 말에 얹고 이런 걸 보면 사음보의 형태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거. 뭐 열거 되게 많이 쓰였죠. 어디 갔지? 아까 어디 갔냐? 어디 갔지? 네. 아까 그 생긴 거 있잖아. 생긴 거. 얘다. 얘다. 어디 갔어? 얘다. 늠 여기 못 찾아.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삼각수염 봉원 이런 거 열거죠. 네, 열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도 사용이 됐고요. 창안일이 발림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해학이 어떤 해학이 사용되었는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과장, 희화와 언어 유희가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도 알아두시고요. 풍자는 조조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글이 왜 이렇게 조조를 싫어하느냐? 에? 조조를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그리느냐? 이건 백성들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백성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는 게 백성이에요. 제일 고통받는 게 백성입니다. 임금이 무슨 고통을 받아? 그죠? 지금 푸틴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어? 그렇잖아요. 결국은 러시아 그 군인들이 갑자기 화가 나네요. 갑자기 화가 나. 윗대가리들은 지들이 싸우는 거 아니고 지들의 목숨을 잃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가 나가 싸우라고 해봐. 응? 총알 한 발 날라오면 질질 쌀 새끼들이. 에휴. 자, 암튼 지금 화가 나서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조조 새끼가 100만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죽을 자리에다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이구 이 멍청한 새끼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야. 백성들이. 이런 세상에 멍청한 왕이 없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조조는 여기서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조조를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표 넣으세요. 왜냐? 보통 우리가 이제 전쟁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가 드러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영웅들의 이야기죠. 삼국지도 영웅들의 이야기죠.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그죠? 영웅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민중의 고통을 드러내.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조조와 정욱과 뭐 관우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적벽가의 다른 부분을 보면 백성들, 그 조조의 군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중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최척전도 이런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그리고 있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그게 나오면 이거 지금 그런 포인트구나.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특징 그 얘기입니다. 예.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는 다르게 민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중국어사 인용이 있었죠. 그 외에 해학 풍자도 있고 뭐 사실은 많이 있죠. 예, 이거 다 특징이에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판소리의 특징 아셔야 되겠습니다.